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이를 속력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도의 크기의 변화와 속도의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12에서 17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운동이라고 하면 물리학원에서 운동은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웃음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확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한 90% 확률로 애들이 웃어요. 물체의 위치 변화가 이제 운동이고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는데요.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단위는 일단 미터입니다. 미터. 이렇게 읽죠. 기초 단위 중에 하나죠. 근데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제 수행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많이 놓칩니다. 구석에 있는 거.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혹은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예시를 가지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변이도 마저 적어놓고 차이를 설명할게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위변하면 뭔가 똥 같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변이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근데요, 변화량 앞에 있는 물리량이 항상 변화량으로 끝나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그 물리량들은 항상 이 변화량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위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만 내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예를 들어보죠. 예.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직선 운동인데 이 물체는 2초인 순간 여기에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와서 8초인 순간에 여기에 도달을 한 이런 운동입니다. 보통은 그 물체가 처음 있었던 위치를 0, 그 시간을 0초라고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임의로 요 2초인 순간을 처음 순간으로 잡을 겁니다. 좌표도 여기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처음 위치는 마이너스 3m인 셈입니다. 그리고 요 2초에서부터 6초를 지나서 8초가 될 때까지 물체의 운동에 관해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운동이죠. 이동거리와 변이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래서 2에서 8초 동안 이동거리는 요 파란색 선의 총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7m, 요만큼이 2m니까 총 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동거리는 9m가 되죠. 반면에 변이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이는 제 밑에다 적어놨죠. 변이는 이동거리하고 달리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습니다. 일단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초일 때가 지금 처음 위치고요. 8초일 때가 나중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변이의 크기고요. 변이의 방향은 위치가 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
되겠습니다. 그럼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직선거리는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 시간에 요 수직선상에서 이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는 좌표를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 절대값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나중값 빼기 처음값 하면 8초일 때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m인 위치죠. 그리고 2초일 때가 처음으로 잡았죠. 2에서 8초 동안의 운동이니까.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요 5m가 요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거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요게 변이의 크기입니다. 2에서 8초 동안에. 방향은 이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 이렇게 하살표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물리학원에서 계산하는 문제들은 직선 문제의 경우 방향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위쪽 아니면 아래쪽, 앞쪽 아니면 뒤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이제 차이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A에서 B로 가는데 경로 1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경로 2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경로 3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이동거리는 파란색 선의 길이가 됩니다. 반면에 변이는 다 똑같죠. 크기가 주황색 선의 길이가 되고요. 방향은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배웠는데 이것만으로 물체의 운동을 다 분석하는 것은 안 되고요. 얼마나 빨리 위치가 바뀌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요. 이 속력은 스피드, 속도는 벨로시티인데 보통 그 벨로시티의 첫 글자를 따서 V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 속력은 시간분의 걸린 시간이라고 할까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반면에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입니다. 위치 변화량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단위가 미터고요. 걸린 시간은 초니까 이거는 단위가 미터 퍼 초가 되겠습니다. 미터 퍼 초 이렇게 읽기도 하고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미터 퍼 세크라고 많이 읽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속력 속도하면 순간적인 속도를 얘기합니다. 보통 생략을 하면 앞에 말을.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 계기판에 그 속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속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순간적인 속도의 크기는 그 순간 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속도를 얘기할 때는 그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차이점은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을 하지만 속력은 크기만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 속력은 크기가 같고요. 근데 평균적인 값을 얘기할 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다른 값이 됩니다.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고요. 아까 이 예에서는 2에서 8초 동안의 걸린 시간분의 2에서 8초 동안의 이동거리 하면 2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총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하면 돼요. 2에서 8초니까 8초 빼기 2초 하면 되고요. 이동 거리는 9m였죠. 그러면 6분의 9니까 2분의 3 미터 퍼 세크가 아까 그 예시한 운동에서 2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됩니다. 평균 속력은 어차피 크기만 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의 크기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제 전체 변이가 아까 8초일 때 2m였나요? 위치가. 그리고 2초일 때가 마이너스 3m였죠. 그리고 나중 시각이 8초, 처음 시각이 2초. 항상 나중값 빼기 처음값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6분의 5 미터 퍼 세크가 평균 속도의 크기가 되겠고요. 방향은 뭐 오른쪽 혹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오늘 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요게 원래 빨간색 선 있죠?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걸 보고 곡선 운동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건 시간에 따라 x축의 위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1차원 운동, x축을 따라가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t1초일 때 여기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 A하고 B 사이를 잇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결국에 요것분의 요게 되기 때문에 요게 바로 t2 빼기 t1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간이 되죠. 8초 빼기 2초 이렇게 되고 요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변이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하면 t1에서 t2 동안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 그냥 평균 속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울기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방향도 사실 포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 직선 운동의 경우. 반면에 여러분 아직 미분 개념을 배우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짧은 변이를 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그게 t1인 순간의 순간 속력이다. 혹은 순간이란 말을 빼고 t1인 순간의 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혹은 t1인 순간의 속도의 크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t1인 순간의 속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방향을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셋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건 또 다음에 한 시간에 거쳐서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거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게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대해서 배웠는데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는 이제 acceleration 첫 글자를 따서 A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니까 변화량 앞에 있는 물리량, 속도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되겠지.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속도에서 속도를 빼면은 단위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로 보면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시간의 단위인 세크로 나눈 거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까지는 크기만 있는 물리랑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랑 이렇게 나눴죠. 근데 가속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크기만 있는 물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방향도 포함하는 물리랑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로만 정의를 내립니다. 요 가속도까지만 정의하면 그 물체의 운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해한다는 뜻은 뭐냐면 세 가지를 알면 돼요.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요. 그 물체의 처음 위치를 알고 그 물체의 처음 속도를 알면 이론적으로 그 물체의 임의의 시간에 위치와 속도를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 물체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가속도와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를 알면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 번호가 몇 번이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찌 보면 허무한 거죠. 이게.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양자역학에 이르러서는 이제 거기에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 과학적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미래입니다. 일단 우리는 근데 뉴턴의 역학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계속 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거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리량을.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량 해서 미터 퍼 세크 세제곱 이런 물리량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물체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물리량으로서는 여기까지만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금 빠진 내용이 있는데 요 속력을 정의할 때 이제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분수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일단 분수를 계산하는 거는요. 분모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예요. 그래서 그 속력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위라는 말은 1을 뜻합니다. 1. 그리고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1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건 단위 시간당 변이. 얘는 뭐가 되겠노?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때는. 자, 가속도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요걸로는 가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 정보가 안 나와 있죠. 순간순간 속도의 정보가.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지만 이 순간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는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없고, 근데 다행히도 물리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문제에 나오는 가속도는요 0 아니면 일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경우는 안 합니다. 예,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심지어 대학교 가도 거의 안 해요. 예. 예, 전화 왔다요. 예. 왜 받아보지? 그래야 뺐을 수 있는데. 자, 네, 뭐 얘기했더라? 아, 나도 졸았네. 가속도 변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나 가속도가 0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일정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운 지표면 근처에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9.8m/s 제곱으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어느 두 순간만 알고 있으면 아무 두 순간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일정하니까 그 두 순간의 속도 변화량을 그 두 순간의 흐른 시간으로 나누면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 가속도를.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는데, 자, 자유낙하를 시킨 이후에 0.3초일 때 속도와 0.5초일 때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0.3초일 때를 임의로 처음으로 잡는 거예요. 0.5초일 때를 나중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두 순간만 잡아가지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0.5초일 때 속도가 나중 속도니까 4.9m/s. 그 다음 0.3초일 때 속도가 처음 속도니까 2.94m/s고요. 나누기 0.5초 빼기 0.2초. 0.3초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9.8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가속도의 정의다.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속도가 빨리 변하느냐 해당이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대략 10m/s 제곱인데 굉장히 큰 수예요. 1초만 자유낙하 시키면 100m 달리기 선수의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2초만 자유낙하 시켜도 그게 2배가 되고. 그래서 함부로 자유낙하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지면과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경우에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익사로 죽는 게 아니고 물하고의 충돌에 의한 힘에 의해서 보통 이게 뼈가 부러져서 이제 죽어요. 거의 맨바닥에 부딪힌 거랑 비슷한 충격이다. 지금 수영 해본 애들은 혹시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스타트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사실 물에서 받는 그 충격이 대단히 크거든요. 배가 막 뻘개져요. 배로 막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유낙하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자, 방향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향이라는 게 이제 용어로 많이 등장하는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뭐 이런 방향 용어가 문제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좀 같은 의미의 방향들을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서 운동은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라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방향이에요.
따라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 즉 변위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근데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위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 변위 방향, 속도 방향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운동 방향과 속도 방향은 둘 다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속도 방향 같은 걸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로서 방향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자 속도의 방향을 뜻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의 방향인데요. 가속도 방향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약간 스포를 하면 F는 ma거든요.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크기와 방향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F하고 A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F가 합력 R자임이고 A가 가속도라서 이 둘은 항상 같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가속도 방향, 합력 방향은 같은 걸로 여러분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합력은 R자임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힘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가속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분류해 볼 겁니다. 가속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패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속도가 0인 경우와 가속도가 철수인 경우. 미안합니다. 가속도가 0인 경우하고 가속도가 0이 아닌 경우. 3월달에 농담 잘 안 하기로 했는데. 가속도가 0이면 속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속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경우는 이 두 개가 모두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 속도의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속도의 크기를 속력, 속도의 방향을 운동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속력 속도라고 하면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간 속도의 크기가 순간 속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 속도의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정리할 때는 이제 교과서대로 속력과 운동 방향으로 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속력하면 속도의 크기, 운동 방향하면 속도의 방향 이렇게 해석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변하면 속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크게 보면 이제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이 아닌 가속도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은 또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을 연직 아래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 이동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이죠. 그리고 중력이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가속도도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속도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만 증가하는 거죠. 속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만 낙하하죠. 반면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직 위로 공을 던진 경우. 그러면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은 위쪽인데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이 경우에는 속력만 감소합니다. 방향은 안 바뀌죠. 계속 위로 갑니다. 속력만 감소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순간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직 위로 던진 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언젠가 속도가 0이 돼버려요. 그 이후에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같아지죠. 운동 방향이.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운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의 1등급을 가리게 될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요게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다양하게. 요건 쉽죠. 속도가 안 변하니까. 속도가 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연식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거든. 요거는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낫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리학원에서 계산까지 다 하는 부분입니다. 요 밑에 부분은 계산은 하지 않고요. 정성적으로만 배우는 부분이에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속도의 방향만 바뀝니다. 운동 방향만 변해요.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옆에 적어놨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실에 매단 공을 이렇게 막 돌리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실이 팽팽한 상태에서 공을 잡아당기죠. 잡아당기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항상 요 방향을 향합니다. 반면에 각 지점에서의 이 공의 이동 방향,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항상 속도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이러면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스피드는. 그래서 등속원 운동이라는 것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속도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죠. 요 힘을 참고로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구심력이라는 이유는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구심력. 그래서 그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운동은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여러분 그 축구할 때 크로스 올리면 헤딩 하잖아요. 헤딩할 때 정확히 축구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 축구공의 방향만 바뀝니다. 운동 방향만. 공의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도 빨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보통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딩은 크로스 자체가 빨라야지 이제 그 골대를 향하는 것도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실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은 사실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도 않고 정반대이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고 그냥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비슷한 경우에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이게 뭐 거의 일반적인 거죠. 대부분은 그렇죠.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뭐 다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정량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게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 그 통합과학에서 정성적으로 배웠죠. 물리학 1에서도 그냥 정성적으로 끝납니다. 그냥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게 합치면 신기하게도 y꼴 x제곱, y꼴 마이너스 x제곱 형태의 2차원 곡선을 그리며 포물선, 그걸 포물선이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다행히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계산은 안 합니다. 진자 운동, 실에 매달린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좌우로 막 흔들리죠. 일정한 주기로 흔들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기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삼각 함수가 자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다루진 않고요. 2에서 이제 정량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물리학원의 하이라이트는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요게 또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요걸 주구장창 계산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 포물선 운동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요. 통합과학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계속 바뀌죠. 운동 방향은 요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잖아. 근데 중력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죠.
요거는 항상 영지 아래 방향이니까 이게 뭐 계속 바뀝니다. 이 사이 각도가. 예,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과서에 있는 거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117쪽에 해보기. 해보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눈이 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슴칠에 떠가지고. 화나는 거 괜찮아요. 그 제가 화를 내게 함으로써 이제 잠을 깨우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스키 점프에 나타난 운동 분석하기입니다.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기 저항, 바닥과의 마찰 이런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 눈과의 마찰, 공기 저항 이거는 무시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키 점프 선수가 출발한 후 활강부터 착지할 때까지의 운동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때 도약하는 BC면은 지면과 수평이라고 가정하자. 지면과 이면은 수평합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선수의 운동을 골라서 체크표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AB 구간 볼까요? AB 구간은 일단 직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을 따라 쭉 내려가면 운동 방향은 일정하죠. 네, 운동 방향 일정하고 뭐만 바뀝니까? 네, 속력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되겠죠. AB는 여기다 체크를 하면 되겠네. BC는 어때요? 수평 방향의 마찰은 무시한다 그랬죠. 공기 저항하고 바닥과의 마찰. 그럼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인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은 없고 그나마 여기서 맞는 것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있으니까 여기다 체크하는 게 가장 맞겠네요. BC에서 뛸 때 예. 점프를 했잖아요. 예. 그럼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전까지 직전까지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점인 순간에 이게 점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명확함은 아마 시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물리학에서는 딱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을 잘 안 물어봅니다. 크거나 작은 부분만 물어보지 딱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C에서 D 구간은 이제 포물선 운동이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는 둘 다 변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에 해당이 되겠죠. 요 D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C 구간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이게 그 힘을 분석하는 방법을 잠깐 맛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우선 BC 구간에요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을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합력이 0입니다. 사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뭐냐면 수직항력입니다. 이 수직항력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직항력은 뭐냐면 물체와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 그냥 맞닿아만 있지만 서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경우 서로 당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밉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요 사람이 요 눈바닥을 아래로 밀고요. 눈바닥이 사람을 위로 밉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사람이 운동이니까 사람의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면 요쪽으로 작용하는 이제 수직 강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요 두 개가 크기가 같아요. 같으니까 합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맛보기로 그냥 대략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요. 자, 얘랑 서로 수직으로 맞닿아 있죠. 그러면 요 녀석이 바닥을 수직으로 밀고요. 근데 우린 바닥은 관심 없어.
우리가 가시는 건 이 스키 점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키 점프 선수에 작용하는 힘은 바닥의 스키 점프 선수를 이쪽으로 힘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수직 강력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은연중에 요 원점 요 점에 화살표의 꼬랑지를 똑같이 붙여놨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힘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분명히 물리학원은 직선 운동일 거예요. 그럼 얘가 직선 운동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선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 이게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럼 그와 수직인 방향은 운동을 안 할 거 아니야. 직선 운동이니까 그 방향으로 또 하나의 축을 잡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이 수직 항력은 축하고 나란하죠. 축하고 나란한 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둡니다. 근데 얘는 어때? 축하고 비스듬하죠. 얘는 분해를 해야 돼.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계산까지는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겠습니다.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합니다.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춰요. 그러면 이 축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럼 이렇게 비추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고요. 요렇게 비추면은 그림자가 보이나? 요렇게 비추면은 그림자가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 중력은요, 요 파란색 두 힘을 더한 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어쩌면 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선행도 아니고 요새 벡터가 없어졌더만. 이게 이제 벡터의 덧셈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머리랑 꼬랑지를 이으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파란색 사슬표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렇게 향하면 되거든요. 얘를 평행 이동시켜도 됩니다. 얘를 요렇게 이동시키면 요 꼬랑지하고 요 머리가 붙죠. 붙인 다음에 맨 꼬랑지에서 맨 머리로 향하면 두 화살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작용하는 거하고 파란색 두 개 작용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하고 나서는 요걸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빼고. 그러면 이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같아서 상쇄되는 거예요. 상쇄되고 얘만 남아서 얘가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 즉 가속도의 방향이 나란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요 빗면은 나중에 또 해석을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예습 삼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좀 더 수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쉽시다.